러시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러시아는 너무나 넓어서 이렇게 지구본으로 봐야 하는 나라입니다. 다른 지도를 펴놓으니까 러시아가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구본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러시아 연방공화국은 국토 면적이 1700만 제곱킬로미터죠. 육지의 8분의 1이나 됩니다. 동서 길이는 9000km고요. 남북으로는 2280km입니다. 남쪽으로 좁은 게 2280이고 좌우로는 거의 1만 킬로에 가까운 거대한 나라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지도는 메르카토르 도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많은 본 지도잖아요. 이게 극지방으로 가면 면적이 왜곡이 돼요. 그래서 보면 아프리카가 있잖아요. 이게 러시아죠. 아프리카보다 러시아가 커 보여요. 이게 메르카토르 도법의 단점인데요. 실제로는 아프리카보다 작습니다. 아프리카의 절반 정도 크기예요. 아프리카가 3천만 제곱킬로미터라면 러시아는 1700만이니까 한 절반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보다는 작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인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러시아의 전체 면적을 보면 아시아가 75%고요. 여기 우랄 산맥 있죠? 우랄 산맥 동쪽 아시아는 75%, 우랄 산맥 서쪽은 유럽이 25%다. 그리고 11개의 시간대를 갖는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 강이 있죠? 러시아는 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대평원이라서 강을 활용하기 좋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맨 오른쪽에는 아무르 강이 있죠? 중국말로는 흑룡강이라고 부르고요. 레나강이 있고요. 예니세이 강이 있죠. 오부강이 있습니다. 이 강들은 다 북극해로 흐르죠. 그리고 볼가강이 있고 돈강이 있고 뭐 그렇죠. 16개국과 국경을 맞댔는데요. 맨 서쪽으로 가보면 핀란드 그리고 노르웨이가 있죠. 그리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남쪽에는 조지아, 아제르바이잔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또 카자흐스탄 있죠. 그리고 몽골, 그리고 중국까지, 그리고 북한하고도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16개국과 국경을 맞댄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나눈다고 했는데요. 이거는요, 1736년에 유력 정치가였던 바실리 타티셰프가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우랄 산맥의 서쪽은 유럽이라 볼 수 있고 그 동쪽은 시베리아 또는 아시아더라. 왜냐하면 우랄 산맥의 서쪽과 동쪽이 수자원과 식물의 특성이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이걸 나누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아시아라고 하는 땅은요. 오늘날의 터키가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헤로도토스가 그 아나톨리아 반도죠. 정확한 말은 아나톨리아 반도를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오늘날은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부르죠. 그 아시아 동쪽이 전부 아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18세기까지도 이 소아시아 동족이 전부 아시아인데 그러면 어디가 유럽이고 어디가 아시아냐 그거를 타티 셰프가 기준을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우랄 산맥, 우랄강, 그리고 카스피해, 흑해, 에게해가 경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는 조그만 나라들 있잖아요.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가 있어요. 이 나라들은 유럽이냐 아시아냐 좀 불분명해요. 어떤 사람들은 카프카스 산맥이 경계니까 조지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은 아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들 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지아나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은 스스로를 유럽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또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아제르바이잔은 아시아에 오기도 하죠. 근데 조지아는 확실하게 자기네들은 유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어쨌든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서쪽은 유럽이고 동쪽은 아시아다. 소련 시절에는 훨씬 더 넓었죠. 구소련에 속했던 나라들이 있어서 그렇죠.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스탄 국가들이 있었고 조지아, 아르메니아 있었고 서쪽에는 우크라이나, 몰도바, 벨라루스, 발트 3국 이런 나라들까지 있었죠. 그러다가 1991년 구소련이 멸망을 하고 러시아 공화국이 독립하면서 이제 이 사이즈는 좀 작아졌죠. 러시아의 인구 구성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체 1억 4천만 정도 되는 이 나라의 사람들 중에 80%는 러시아인이고요. 그리고 타타르인이 한 3.87%, 우크라이나인이 1.41%, 바시키인 1.15%, 추바시인이 1%, 체첸인이 1%쯤 됩니다. 이 나라에는 한 180개 정도 민족이 있는데요. 1%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정도입니다. 어떤 책에는 190개 민족이라고도 하고 200개 민족이라도 하고 그래요. 민족을 어디까지 할 거냐에 따라서 몇 개냐를 구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참 독특하게도 이 러시아 사람들은요, 출생증명서에는 기본적으로 속지주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러시아 국적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출생증명서에 민족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소수민족의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게 재밌는 거죠. 동양적 얼굴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러시아 연방의 주체는 이렇습니다. 85개 연방 주체로, 그러니까 작은 자치단체, 85개라는 거죠. 3개 시가 있고, 22개 공화국이 있고, 46개 주고, 9개 지방이 있고, 4개 자치구가 있다. 그 중에서 연방특별시가 3개예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그리고 크림반도에 있는 세바스토폴, 여기를 특별 연방시로 하고 있고요. 러시아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죠. 85개 연방 주체에서 의원 2명씩이 뽑히는 게 상원이라면 하원은 인구 비례로 해서 225명을 뽑고 비례대표제로 225명이 돼서 450명의 연방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1억 4천만 중에서 80%가 러시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 20% 정도가 180개 또는 190개의 소수 민족들이 있고 그 중에서 규모가 큰 민족들은 자치공화국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소수민족 자치공화국은 사하 공화국이고요. 여기도 아시아계 얼굴을 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또 몽골과 국경한 투바라는 것도 있고요. 알타이 자치공화국도 있고요. 왼쪽 아래에 보면 자주색으로 된 데는 체첸, 다제스탄, 잉구셰티아 같은 이슬람 국가들도 있어요. 그리고 타타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타타르라는 것은 몽골족을 지칭하기도 하고 원래 이쪽에 살던 그 러시아인이 아닌, 그러니까 유럽인이 아닌 그런 얼굴들을 가진 사람들을 타타르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타타르 민족들이 따로 있는 공화국도 있고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2007년도에 튜바 공화국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의 사진인데요. 여기 푸틴 대통령이 맡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전형적인 아시아인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몽골 계통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몽골과 국경을 한 곳이 튜바 공화국인데 몽골 민족들이 살고 있는 주체 지역이 셋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지금 몽골 공화국이 있고 그리고 중국 영토인 외몽골 있죠. 그리고 몽골 공화국 위쪽에 여기 투바 공화국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 영토인 이렇게 몽골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도 있다. 자, 러시아 국가의 문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15세기 말 비잔틴 제국에서 가져와요. 비잔틴 제국의 문장의 상징이 쌍두 독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다가 러시아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반 3세가 비잔틴 황제의 조카딸과 혼인하면서 원래 이반 3세 가문의 문장이 게오르기 문장이에요. 여기 보면 말탄 왕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게루기 또는 조지아라고 부르는 이런 상징에다가 비잔틴의 쌍두독스를 결합해서 국가의 문장을 만들었고 이거를 17세기 제정 러시아에서 정식으로 국가의 문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에 왕관이 3개가 있잖아요. 이것은 행정, 입법, 사법권 3개를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고 가운데 보면 말탄 왕자 같은 조지아, 게오르기가 표시되어 있고요. 또 왕호를 2개를 들고 있죠. 왼쪽에 있는 건 세속 권력, 자, 오른쪽에 있는 건 십자가가 있죠. 이건 종교 권력이다. 그러니까 로마를 계승한 이런 제정 국가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나라에는 다양한 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 시절에는 종교를 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닌 시대 이후에 종교 탄압을 하다가 후르시초프 시대로 오면서 점차 종교에 대한 억압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서 91년도에 소련이 멸망한 이후에는 종교자의 국가가 됐죠. 종교가 탄압을 받았던 러시아 정교회가 지금 전 국민의 60, 70%가 정교인이 된,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정교가 전 국토에 확산돼서 이렇게 정교 국가처럼 돼 있고요. 또 일부 유대인도 살고 있기도 하죠. 원래 러시아 땅 유대인이 상당히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멸망한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체첸 같은 이슬람 국가에 살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도 있고, 투바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라마 불교에 티베트식 불교가 있어요. 그 몽골인들이 믿고 있는 티베트 불교 같은 것도 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인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무슬림이 다수인 북카프카즈 공화국, 카프카즈 산맥 북쪽에 있는 이슬람 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야트 체르케시아 공화국, 카바르디노 발카리아, 북오세티아, 체첸, 다게스탄 같은 무슬림들이 다수인 자치공화국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나라는 춥죠.
아주 추운 나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겨울이 되면 영하 20도, 30도, 뭐 40도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주 추운 나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춥지 않은 땅도 있습니다. 여기 지도유수 보시면 흑해가 있죠. 크림반도 그리고 흑해 동쪽 지방, 예를 들면 소치 같은 곳은 상당히 따뜻하다고 합니다. 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긴 해도 영하 5도, 10도 그 정도 밖에는 안 내려간다. 그래서 이 소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인들이 여름 휴양지로 많이 활용되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죠. 저 뒤에 보면 높은 카프칼 산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쪽에 스키장을 만들어 가지고 동계올림픽을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러시아에 아주 특별한 인형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마트로시카 인형이에요. 저희 처제가 러시아에서 유학을 했었는데요. 어느 날 선물 하나 사오더니 이걸 사왔어요. 이 인형의 특징은 여기 보면 사이즈가 큰 게 있고 점점 작아지잖아요. 이 작아지는 것이 다 들어가요. 이걸 뚜껑을 열고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으면 이 제일 큰 거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순서대로 짜놓으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거를 가게마다 이렇게 파는 아주 특이한 마트리오시카 인형입니다. 그러면 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여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코로나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횡단철도를 타고 모스크바까지 여행을 갔어요. 저도 요새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횡단철도를 여행했던 사람들을 보곤 하는데요. 모스크바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쭉 이어져서 TSR이라고 부르는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있죠. 종점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오는 그런 기찻길이죠. 원래 맨 먼저 생긴 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좀 더 단축된 만주 횡단철도가 제정 러시아 시대에 이렇게 블라디보스톡으로 직진해 가는 그런 게 있고요. 몽골을 거쳐서 가는 몽골 횡단철도도 있고 카자흐스탄을 거쳐서 중국을 횡단하는 중국 횡단철도도 있습니다. 여기서 컨테이너에 짐을 싣고 화차에 실어서 철도를 타고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죠. 물론 러시아는 철도 궤가 넓어요. 그걸 관계라고 하죠. 중국은 표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화차를 바꾸든지 바퀴를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베리아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모스크바까지 간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 도시들을 만나겠죠. 그래서 맨 동쪽에 블라디보스토크가 있죠. 일본이나 한국 등에서 출발한 화물 선적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게 되고요. 하버로프스크로 가죠. 그러다가 치타를 거쳐서 울란우데까지 갑니다. 울란우데는 몽골과 연결되는 몽골 횡단철도가 합류되고요. 또 이르쿠츠크에 가면 바이칼호를 구경할 수가 있겠죠. 쭉 다시 서쪽으로 가다 보면 노보시비르스크라는 시베리아 최대의 도시가 있고요. 여기 카자흐스탄으로 연결되는 물류 거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옴스크란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도스토옙스키가 4년 정도 유배되었던 그런 도시고요. 또 서쪽으로 가면 예카테린부르크 우랄 지역의 최대 공업 도시를 만나고 그리고 종점인 모스크바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승객 열차는 7일 내지 8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화물 열차는 14일에서 1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물 배가 부산항에서 네덜란드의 로테르담까지 가는데 한 25일에 3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화물 열차로 가게 되면 한 20일 정도면은 로테르담까지 갈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전쟁과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쉽진 않겠지만 열차를 활용하면 더 빨리 갈 수도 있다. 그런 길을 알 수 있겠고요. 그럼 몇몇 도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 극동함대 주둔지죠.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시점이자 종착지고요. 가장 가까운 유럽이라고 어느 항공사에서 광고를 하게 됐던 그런 곳이죠. 코로나 이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 한국인이 30만 명쯤 갔었대요. 비행기 타면 한 2시간, 3시간이면 가니까 아주 가까이에 유럽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항공편도 끊기고 코로나 이후에 전쟁도 있고 그래서 항공편이 끊기고 지금은 배편밖에 없기 때문에 관광객이 거의 없는 그런 곳이라 할 수 있겠고요.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한참 가다 보면 울란우데라는 데를 만나죠. 그리고 이르쿠츠크를 만납니다. 거기에 보면 바이칼 호수가 있죠. 이 바이칼 호수는 세계에서 7번째로 큰 호수고요. 평균 수심 774m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고 또 인력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해요.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출발해서 서쪽으로 가면 인도 유럽 어족이 되고 동쪽으로 가면 우랄 알타이 어족이 되고 한국인이 여기서 출발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국인과 아메리카인이 여기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이주해서 만주를 거쳐서 한반도까지 왔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도 몽골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니까요. 이르쿠츠크는 항공산업의 중심 도시입니다. 지금 전쟁 때문에 서방과의 단절이 됐죠. 그래서 러시아 물건이 해외로 수출하기 쉽지가 않고 서방의 물건이 러시아로 수입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제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경쟁력이 밀려가지고 러시아 상품이 안 팔리던 것이 오히려 내수가 더 잘 되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 하고요. 제가 사진에 MC-21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이르쿠츠크에서 생산하는 러시아 국내산 비행기예요. 이게 2017년도에 처음 나왔는데 잘 안 팔렸다는 거예요. 보잉이나 에어버스에 밀려가지고 잘 안 팔렸는데 지금 이 비행기가 주문이 밀려두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잉하고 에어버스를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여러 항공사들이 못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비행기가 주문이 몰려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요. 이르쿠츠크는 시베리아의 유형 도시입니다. 시베리아가 한참 개척되던 당시에 여기에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보낼 거냐? 그래가지고 죄수를 많이 보낸 거죠. 그래서 이런 도시들이 죄수들에 의해서 발전이 된 그런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1825년 데카브리스트난의 주동자들이 이곳에서 유영자 생활을 했고 그들에 의해서 이 도시가 개발됐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데카브리스트난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로 가보죠. 수도 모스크바. 알렉산드르 푸스킨이 이런 시를 남겼네요. 모스크바, 모든 러시아인의 가슴은 느낀다네. 얼마나 많은 것이 이 소리 속에 녹아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이 이 소리 속에 반영하고 있는지. 러시아한테는 이 모스크바 그만큼 중요한 도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모스크바라는 도시는요, 1147년 4월 4일에 로스토프 수주달 공후가 여기를 처음 수도로 삼았고 모스코프라는 이름의 도시에서 이곳에 친구들과 연맹자들 영접을 했고 이곳에 나무 성벽을 쌓아가지고 처음 도시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인구가 1200만 명 정도 됐다고 하고요. 모스크바의 지도를 보시면 좀 특징이 있어요. 가운데 빨갛게 된 게 있죠? 이거를 크렘린이라고 해요. 크렘린 또는 크렘물린 이렇게 부르는데 크렘린 또는 크렘물린은 요새란 뜻이에요. 여기가 다 평원지대거든요. 강이 흐르지만 언덕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이걸 방어를 하려면 뭔가 필요하죠. 그래서 조그만 언덕에다가 요새를 만들고 여기서부터 도시가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사형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순환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특징이죠. 오늘날 북경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금성을 중심으로 뭐 1환도로, 2환도로, 3환도로 이렇게 되는데 이 북경도 모스크바를 보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모스크바는 크렘린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발달한 도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개의 주요한 도시 공간을 보면 이렇습니다. 크렘린 있죠? 크렘린은 요새다. 도시 중앙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최초의 요새를 만들었던 곳이라는 거고요. 또 볼쉐이 극장이 있죠? 볼쉐이 극장을 비롯해서 170개 정도의 극장이 시내에 있다고 하고요. 러시아 국립도서관이 있는데 세계 최대의 장서가 보관된 곳이라고 하고요. 트레야코프 미술관 등 440개의 미술관이 있다. 러시아 하면 붉은 광장, 그 요새 지역에 있는 그 붉은 광장이죠. 광장 왼쪽에는 성 바실리 성당이 있고요. 또 한쪽 편에 레닌의 묘가 있어요. 레닌의 묘는 원래 스탈린이 레닌의 뒤를 이어서 권좌를 잡을 때 화장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보존을 하고 있죠. 이게 아마 스탈린이 레닌의 권위를 얻고 싶어서 그러니까 레닌을 신격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 레닌의 묘에 대해서 철거와 보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붉은 광장에 있는 아주 유명한 성당이 있죠. 성 바실리 성당. 버섯같이 생긴 도움이 아주 특징이죠. 이 성 바실리 성당은 카잔 칸국 함락을 기념해서 이반 대제가 처음 건축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1555년 착공해가지고 1561년에 완공을 했다. 비잔틴 돔하고 비슷하죠.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정교회, 비잔틴 제국의 교회를 들여다가 국교회를 삼았기 때문에 성당 모습이 정교회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런 돔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는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양파 모양으로 독특한 러시아식 양식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게 되었고요. 빨간색도 마찬가지죠. 빨간색도 여기에 붉은색을 좋아하니까 붉은 형태로 많이 뜨게 되는 거고요. 러시아에는 극장이 굉장히 많죠. 백조의 여수 같은 유명한 오페라,
발레 같은 걸 공연하는 그런 극장이고요. 모스크바에는 170여 개 극장이 존재하는 문화의 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스크바에는 이렇게 고색창에 난 또 19세기, 20세기에 지어진 건물도 있지만 21세기에 최첨단 건물이 세워져 있는 구역도 있습니다. 요즘 모스크바는 경제가 아주 화랑이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과 수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내수 중심의 경기가 활성화돼 가지고 지금 모스크바는 굉장히 화려함을 빛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모스크바 시티가 있다고 합니다. 모스크바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1996년에 착공해 가지고 2024년에 완공을 했고 이미 사무실로 들어가 있는데 다 민간 자본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석유 산업이 발달하니까 석유 회사들이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상당한 부가 축적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죠. 모스크바 하면 유명한 게 지하철이죠. 러시아 지하철은 깊이 파기로 유명하잖아요. 핵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썰도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몇 개를 내려가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도 하고 이것이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내부에 치장을 워낙 잘해가지고 이게 궁전인지 지하철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곳을 관광객들은 꼭 가야만 하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두 번째 도시는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여기가 250년 정도 수도로 했던 그런 곳이죠. 모스크바 이전에 수도였었는데요. 1703년에 표트르 대제가 네바강 하구에 건설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도에 보시면 발트해가 있겠죠. 발트해가 맨 안쪽으로 쭉 들어와서 네바강과 만나는 그곳에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있습니다. 1712년에 완공해서 천도를 했고요. 1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많은 운하와 300여 개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다. 북방의 베니스라고 불리고요. 러시아의 머리다. 유럽으로 열린 창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도시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네바강이 이렇게 흘러나가는데요. 여기가 원래는 늪지대였어요. 그런데 표트르 대제가 발트해로 나가기 위한 의미 있는 도시를 여기다가 건설한 겁니다. 뻘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나무 말뚝을 박고 그 위에 도시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베네치아하고 건설 방식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네바강이 흘러나가고 그 사이사이에 운하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맨 먼저 이 도시의 이름은 페테르부르크였고요. 그러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죠. 그러다가 1914년에는 페트로그라드라고 바뀌었고요. 그라드가 러시아식이죠. 부르크 하면 이게 독일어예요. 처음에는 독일을 지향을 해서 이렇게 부르크라고 붙였다가 1914년 페트로그라드로 러시아식으로 바꿨다가 1924년에 레닌이 수도를 모스크바로 옮기죠. 그러면서 이 도시의 이름을 레닌그라드로 바꿨고요. 1991년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름이 다시 바뀝니다. 이 도시의 별명은 유럽으로 열린 창이거든요. 이 이름을 붙이게 된 당사자가 푸시킨이라는 거죠.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죠. 이곳에 도시를 세워 오만한 이웃나라를 제압하리라. 대자연이 우리에게 이곳에 유럽을 향한 창을 내도록 명해 바닷가에 강인한 다리로 서 있으라 했으니 우리는 마음껏 주연을 베풀리라. 여기서 유럽을 향한 창문을 내도록 명했다. 여기서 유럽으로 열린 창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페트로 대제가 이 도시를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아주 아름답죠. 다양한 색상으로 건물을 칠하고 있죠. 베네치아 거의 유사하죠. 운하가 지나가고 여러 배들이 지나가는 그런 곳이죠. 이 네바갱되는 도시가 이렇게 풍요를 주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하지만 가끔은 홍수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잦은 범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죠. 네바강을 연결하는 300개 다리 중에서 궁전교입니다. 이 강에 이제 큰 배들이 지나갈 때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열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오면 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배가 지나갈 때 이 다리를 열어가지고 통행하는데 요즘에는 주로 야간에 통행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여기 모여가지고 이 다리가 열릴 때 구경을 하고 하더라고요. 상트페테르부르크 하면 가장 유명한,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바로 에르미타주 박물관이죠. 원래 이 건물은 겨울궁전이에요. 그러니까 표트르 대제가 본궁으로 삼았던 거죠. 본래 거주하던 궁전인데 표트르 대제 다음에 이어지는 여왕인데 예카테리나 2세가 있거든요. 예카테리나 2세는 겨울궁전 옆에다가 작은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에르미타주라고 붙였어요. 에르미타주는 은둔하는 곳, 숨어 있는 곳, 작은 건물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다양한 미술품들을 장식해 놓고
홀로 가서 그런 그림을 즐겼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에르미타즈라는 게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 수도가 모스크바로 옮긴 이후에 이 왕궁이 이제 박물관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3대 박물관의 하나가 돼서 이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봐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박물관 때문에 이 도시를 가는 이유도 되기도 합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박물관에 가서 여기에 있다고 하는 300여 점의 작품을 보고 싶습니다. 내부에 보면 아주 화려한 장식품으로 가득 차 있죠. 1762년에 라스트렐리에 건축됐다고 하고요. 1056개 방하고 117개의 계단이 있고 2000개가 넘는 창문이 있고요. 총 6개의 건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래 겨울궁전이 있고 그 옆에 에르미타주가 하나씩 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총 6개가 됐다는 거죠. 1764년에 예카테리나 2세가 서구로부터 226점의 효화를 들여와서 이거를 감상을 하려고 에르미타주를 짓기 시작해서 지금 6개의 건물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총 300만 점 정도의 전시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300만 점 중에는 아주 다양한 작품들이 있다고 하죠. 해화 작품만인 게 아니라 러시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인도, 터키, 중국, 비잔틴, 일본 등 세계의 고대 유물 그리고 예술품들이 많이 전시되었다고 하죠. 특히 1020개 방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루벤스, 피카소, 고갱, 고흐, 르누아르 등의 명화 등이 이렇게 있다고 하죠. 루벤스의 방에 작품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아놓고 있기도 합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중요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페트르고프 궁입니다. 이것은 여름궁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핀란드만 해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표트르 대제가 파티 장소로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궁전이 따로 있고 여름궁전이 있다.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물을 봤던 거주를 했던 그런 곳이고요. 이곳에는 20여 개의 궁전과 140개의 화려한 분수가 있고요. 7개의 정원이 있다고 합니다. 궁전 1층에는 표트르 대제 응접실과 서재가 지금도 잘 보존돼서 전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페트르고프궁의 특징은 바로 분수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아는 분수는 이렇게 모타를 틀어가지고 위로 뿜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럽의 분수들은 대부분 자연 분수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나오도록 하는 건데 여기에 있는 분수도 자연 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한 30km 정도 바깥에 언덕 위에 있는 수원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자연 낙차에 의해 가지고 이 분수가 이 정도 높이로 뿜어올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수의 높이를 보시면 계단이 쭉 있는데 높이가 똑같죠. 계단 위에 있는 거나 밑에 있는 거나 높이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도차에서 분수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연 분수가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합니다. 내부도 보면 아주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죠. 무도회장이 있고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벽화들도 있고요. 엄청나게 화려하게 치장했던 여러 벽화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상트페테르부의 가장 유명한 성당은 이삭 성당이고요. 이곳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영국의 성 바울 성당, 그리고 이탈리아의 피렌체 성당과 함께 4대 성당에 들어가는데요. 이 성당의 특징은 황금돔, 그리고 붉은색 기둥입니다. 보통 그리스 로마 시대 기둥들은 쌓아가지고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붉은색 돌을 다 깎아가지고 하나의 통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들을 깎아서 이렇게 세웠다 하고요. 여기 황금돔은 금이 한 100kg 가까이 들어갔던 것이라고 하죠. 여기 건축 양식은 전형적인 신고전주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크를 뒤인 신고전주의 양식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1818년에 퐁페란드에서 설계 후에 40년 후에 완공되었고요. 40만 명 이상이 동원이 되었다고 하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황금빛 돔 지붕이다. 성이삭 성당은요, 성이삭의 날에는 5월 30일에 태어난 표트르 대제를 기리는 데서 이름이 그렇게 붙었고 14,000명 이상이 수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성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카잔 성당이 있습니다. 이 카잔 성당을 보시면 가운데에 이렇게 삼각형 페디멘트가 있고 뒤에 돔이 있죠?
또 이렇게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 열주들이 서 있죠. 이게 성 베드로 성당의 광장에 있는 베르니가 만든 그 열주 모양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방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마침 이 성당을 완공한 다음에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카잔 성당은 승리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